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점 보는 걸 아주 재미있어 하는 편이다. 믿을 거라곤 재능 하나밖에 없는 연예인 신분인데다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점 보는 걸 좋아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막 무명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 나는 심심풀이 삼아 3,000원을 주고 길가에서 점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지금도 점괘를 설명해 주던 초로의 아저씨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한다. 왜냐고? 점괘가 너무 좋았던 데다 신기하게도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별 3개가 땅을 비추고 있는 형국이라 곧 출세길이 열리겠어. 결국 그 말은 얼마 안 있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로 하여금 운명이란 정말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연예인은 언제나 화려하고 어느 선까지만 이르면 안정적인 직업인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고 그만큼 확실히 보장되는 미래란 있을 수가 없다. 3,000원짜리 점괘 하나에도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어쩌랴. 오죽했으면 한동안은 앞으로 맡고 싶은 역할이 사랑과 영혼에서 우피 골드버그가 맡았던 영매 역할이라고 대답했겠는가. 이 글을 읽어주실 독자분들은 그러나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다. 점괘에 좋고 나쁨에 따라 웃고 울고 할 최진실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길 거부했듯 앞으로도 나는 변함없이 내 길을 갈 거니까 말이다. 또 언젠가 어떤 역학자 한 분이 내 사주를 풀어놓은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한겨울 높은 산의 형국이라 재물운이 따르지 못할 운명이다. 그러나 생일과 생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기운을 얻고 귀인의 음덕을 입어 재산을 모으게 된다. 연예인의 운세랄 수 있는 도화운은 20살 무렵에 만나 46살까지 상승곡선을 타며 36살과 46살까지 사이에 대운이 있어 부귀를 누린다. 말년에 자식운이 미약하니 자녀가 성장한 뒤에는 분가를 시킴이 좋겠으며 혼인 후에는 부군의 입신에 한 몫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거기에다 덧붙이기를 내 관상이 오소오단지상이라고 했다. 오소란 얼굴과 이목구비가 다 작은 것이며 오단은 얼굴과 목, 팔, 다리, 몸이 짧다는 것이라고 한다. 둘 중 하나만 갖춰도 일반인들에 비해 엄청나게 튀는 관상인데 나는 게다가 제비상까지 겹쳤다던가.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제비상은 따뜻한 곳만 찾아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일신이 안일이 목적이며 재물에 인색해 말년에 재앙을 초래하기가 쉽다는데. 내가 어디 그런가? 나는 지금까지 일신의 안일이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말이다. 그리고 요즘 세상의 재물에 인색한 것이 흠이 되나? 그 관상풀이는 나중에 토를 달아놓았다. 제비란 원래 기생팔자이나 수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세는 상격으로 한 단계 올라가 연예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그런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는 않다. 내 성격이 낙천적인 만큼 얘기는 빼고 좋은 말만 남겨두고 싶을 뿐이다. 새삼스레 내가 달라질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관상에 대한 에피소드 2가지를 더 소개한다.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사람들은 내 얼굴에서 가장 예쁜 곳이 눈이라고들 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내 눈은 표정에 따라 수많은 변화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빠짐없이 스며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싫어했던 부분은 귀였다. 귀가 크고 삐쭉 서 있어 어른들이 당나귀 귀라고 놀려댔다. 그래서 늘 머리칼을 내려뜨리고 다녔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를 제일 싫어했다. 그런데 연예계에 데뷔해 영화 남부군을 찍으면서 가능하면 귀를 감추고 다니던 이 버릇은 없어졌다.
관상을 잘 보기로 유명한 정지영 감독과 사주팔자 보는데 일가견이 있는 작곡가 신병아 선생님이 이구동성으로 내 귀가 크고 서 있으며 귓불이 직선으로 붙은 칼귀라 스타가 되겠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두 분의 이런 평가는 나 같은 신인을 왜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냐며 반대했던 스탭들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어버렸다. 사주를 풀고 관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 변해가듯 운명도 변하는 게 아닐까. 앞에서 한 얘기처럼 나는 기생팔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팔자는 변하게 마련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내가 술손님에게 봉사하는 기생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연예인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 아니겠는가. 누군가가 사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주 가슴에 와닿았다. 이미 지나온 과거는 관상과 사중에 나타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람의 미래를 점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상이나 수상, 족상이 아니라 마음 심자심상에 있다. 나의 사주를 이야기하면 생년월일이 똑같은 옥소리 씨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1968년 12월 24일생으로 나와 생년, 생월, 생일이 똑같고 태어난 시만 조금 다르다. 내가 새벽 2시 50분에 태어나 축시생인데 소리는 자시생이라고 한다. 이는 사주 중에 3주간 같은 것이라 상당히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된단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와 나는 거울을 보듯 닮은 점이 많다. 소리와는 둘 다 무명 모델 시절에 의상 카탈로그 촬영을 하기 위해 월미도에 갔을 때 처음 만났다. 당시 나는 어머니와 함께였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모델 하나가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같이 있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는 텔레파시라는 게 있나 보다. 내가 무심코 쳐다보면 그 친구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워낙 무명 모델이라 촬영 현장에서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못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촬영 스태프들이 수고했다며 생선회를 살 테니 가자고 해 모두들 횟집으로 갔다. 어떻게 자리를 잡다 보니 어머니와 내 앞에 그 친구와 그녀의 어머니가 나란히 앉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눈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식사와 회가 나온 다음부터는 일절 말이 필요 없었다. 생선회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던 나는 그때부터 오로지 먹는 일에만 열중했다. 앞자리에 앉은 그 친구도 자신은 부산 사람이라 원래 회를 좋아한다며 왕성한 식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왠지 느낌이 좋았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는데 얼마 후 출연료를 받으러 에이전시에 갔다가 우리는 또 만났다. 출연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을 꺼내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얼핏 보니 서로의 나이와 생일이 같은 게 아닌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머 너무 반갑다 하고는 팔짝팔짝 뛰었다. 험난한 연예계 생활에서 마치 동지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던 우리는 즉석에서 친구하자고 했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리와 나는 태어난 시간이 소리가 좀 빨랐고 키와 몸무게까지 비슷했다. 게다가 아버지가 안 계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소리의 성장 환경도 나와 비슷한 부분이었다. 더구나 짠순이라는 것까지 같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한 번은 방송국 로비에서 만났는데 쓰고 있는 가발이 너무 비슷해 서로 손가락질해가며 깔깔대고 웃은 적도 있다. 청순하고 약간은 촌스러운 드라마 분위기에 받추기 위해 약속이나 한 듯 쇼트 커트 가발에 헤어밴드까지 둘렀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쌍둥이나 다름없이 지냈다. CF 모델로는 소리가 선배여서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다. 어디 가서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펑펑 눈물을 쏟던 그 시절에 우리는 서로 큰 의지가 됐던 것 같다. 오늘날 내 성공의 반은 지금은 세상에 없는 배병수 씨의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매니저 맡았어도 어차피 너는 스타가 됐을 거야.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진실이 이미지만 나빠졌지 뭐. 내 주변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는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고, 내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말이다. 배병수 씨는 나 대신 악역을 맡아주셨던 사람이다. 영화사나 방송사 각종 광고 회사를 상대로 배우의 개런티를 올리거나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을 누가 환영하겠는가 말이다. 배병수 씨를 처음 만난 것은 89년 봄 MBC 로비에서였다. 당시 MBC TV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갔었는데 그때까지도 무명 CF 모델에 불과했던 나는 방송사의 모든 것이 낯설어 무작정 상경한 시골 처녀처럼 잔뜩 얼어 있었다. 분장실 앞 로비에서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이 오가는 것을 그저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야, 너 누구야? 누군가 내 발을 툭 치며 말을 걸어왔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고 키만 멀대같이 큰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행동만큼이나 첫인상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최진실이라고 하는데요. 코웃음을 치던 그는 야, 최진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어디서 뭐하는 최진실이라고 해야 알아듣지. 프로듀서뿐 아니라 방송 연예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방송국 안에서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 나는 CF 모델 하는 최진실이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오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의 그 아가씨구만. 야, 우리 일 좀 하자. 아무리 봐도 PD는 아닌 것 같고 방송국 출입하는 기자는 더더구나 아닌 것 같아 어머니와 나는 핑계를 대고는 자리를 피해버렸다. 예정된 출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그 사람과는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은 집에까지 찾아왔다. 집까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보내기 못해서 들어오라고 하자 배병수 씨는 거침없이 자기 PR을 했다. 방송국에서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 가수 김학래 군복무를 같이 하다가 그것이 인연이 돼 매니저 세계로 뛰어들었으며 부기 학원에도 돈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 스타 데리고 있으면서 기자가 인터뷰하게 시간 좀 내달라고 사정하면 못 이기는 척하며 들어주는 거예요. 저 그때까지만 진실이 매니저하고 끝낼 테니 속는 셈치고 받아주세요. 말하는 품을 보아하니 거짓인 것 같지는 않았다. 더구나 2년 안에 성공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마치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렇게 배병수 씨와 나는 역사적인 계약을 하게 됐다. 배병수 씨가 만들어준 첫 작품은 영화 남부군이었고 나는 앳된 빨치산 간호병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걸 계기로 나는 점점 스케줄이 바빠졌고 거리에 나서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게다가 수입도 늘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건 한번 움직이면 돈이 들어왔다. 꿈만 같았다. 도시락을 못 챙길 만큼 가난했던 때가 불과 엊그제였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절이라도 하고픈 심정이었다. 수입은 모두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얼마가 들어오는지 잘 몰랐지만 가슴은 뿌듯했다. 활짝 펴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는 씻은 듯이 사라지곤 했다. 돈이라고 1,000원짜리 아니면 많아야 10,000원짜리 이상은.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던 어머니는 당연히 재테크라는 것도 없었다. 그저 돈 생기기가 무섭게 은행에 달려가 예금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우스운 건 어머니는 통장에 입금하고서 다시 출금하는 것을 몰라 돈만 생기면 새로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얼마 되지 않아 통장만 100개가 넘게 되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100개가 넘는 통장을 전부 꺼내 얼마인가를 계산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아이고, 엄마는 매일 돈만 세고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 모녀는 동시에 박경삼 감독을 떠올렸다. 어머니 조금만 고생하시면 안방에 앉아 돈만 세시면 되겠어요. 하던 그분의 말도 함께. 그리고 오래지 않아 100개가 되는 통장을 꺼내놓고 끙끙 앓던 어머니의 수고도 마침내 끝이 났다. 나중에야 이상하게 생각한 은행 여직 운어이 올 때마다 통장을 만드는 어머니에게 그 연유를 물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아가씨의 조언에 따라 통장을 10여 개로 줄일 수 있었다. 배병수 씨 역시 처음 만났을 때 2년 안에 3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2년 동안 열심히 뛰었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가 매니저로 나서면서 딱 2년 후 수입을 계산해 보니 정말 3억 원이었다. 그 당시에도 최진실이란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지만 무척 고생하고 있을 때였다. 집도 장만했고 먹을 걱정이야 안 했지만 차가 없었던 우리는 발로 뛸 수밖에 없었다. 평상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정말 급할 때만 택시를 탔다. 의상은 가방에 싸들고 화장 안 할 얼굴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못 알아봤다. 그래도 가끔씩 여학생들이 나를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수군대다가 용기 쓴 학생은 다가와 사인지를 내밀기도 했다. 신문사나 방송국 갈 때면 배병수 씨가 집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 왔다. 그럴 때마다 배병수 씨는 자신이 운전면허가 없어 그렇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운전기사 딸린 차 갖고 나타나겠다고 미안한 표정을 짓곤 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면 언제 나갔는지 쏜살같이 택시를 잡아 타고 손을 흔들며 나타나곤 했다. 배병수 씨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디를 갔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간파하고는 미리 알아서 행동을 취해 주었다. 해외 촬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때면 마음에 들지만 돈 아끼느라 그저 눈길만 준 물건도 어느새 포장을 해서 나에게 건네곤 했다. 물론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은 나를 어느 드라마와 영화에 집어넣고 다음엔 어떤 작품으로 갈아탈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확연히 알게 됐지만 사실 그는 그 방면에서 최고의 매니저였고 배짱과 달변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나를 캐스팅하지 못한 쪽에서는 당연히 그를 씹어대는 말들이 나오곤 했다. 진실아, 이제 그만 배씨하고 인연 끊어라. 그 사람 너 이용해서 돈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내 장래 같은 건 절대 생각하지 않아. 주변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연예계가 워낙 뜬 소문도 많고 쉽게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일도 없어 누구라도 귀가 얇아지기 쉬운 곳이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 문제가 걸리면 항상 좋게 갈 수만은 없는 것이 세상살이가 아닌가. 배병수 씨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릴 때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진실아, 배 선생 요즘 잘하고 있는 거니?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다. 일하다 보니 몇 가지는 이해하기 힘들어 어머니가 불러 따진 일이 있었다. 영화사나 광고회사에 개런티를 받으러 가면 배병수 씨가 먼저 와서 받아간 일이 여러 차례 있고 나서였다. 이러지 마.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벌써부터 돈 갖고 이러면 돼. 그러자 배병수 씨는 매니지먼트 하려면 어머니가 알지 못하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며 벌컥 화를 내고는 나가버렸다. 도리어 나무라던 어머니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배병수 씨는 보기와는 달리 뒤끝도 없고 마음도 무척 여린 사람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틀도 안 돼 집으로 다시 찾아와 사과를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우리 진실이가 중요하지만 배 선생 인생도 중요하지 않냐. 너무 개의치 말아라고 좋게 말하다가도 그렇지만 머리 모양은 그게 뭐냐. 당신 때문에 진실이까지 욕먹고 다닌다며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까지 다 퍼부었다.
배병수 씨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잠시 마음을 잘못 먹었어요. 하고는 눈물까지 보였다. 밖에서는 눈에 거슬릴 정도로 거드름을 피우고 당당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만은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한 번은 배병수 씨와 내가 매니저와 연기자의 관계를 끝낸 일도 있었다. 영화와 TV 드라마 사이에 끼어 어느 한쪽만 출연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배병수 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사과신지 대추신지 이 사람 어디 갔어? 나는 배병수 씨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면 늘 하는 식으로 짜증을 냈다. 결국 그날 배병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엄청나게 곤욕을 치른 끝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고 말았다. 사실 그 당시에 배병수 씨와 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계약서 꾸미고 도장 찍은 일이 없어 그냥 말로써로 그만두자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집에 돌아오니 웬 건장한 사내 몇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연예계에서는 매니저들의 비리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고 수입이 많아 10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고 소문난 배병수 씨가 검거 영순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결국 우리 집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한 어머니는 배병수 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고 전화가 오자 빨리 와서 수습하지 않고 뭐하냐? 고 채근했다. 이때 배병수 씨는 화를 내며 지금 저한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 이제 그만 끝냅시다.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던 것이다. 옆에서 전화를 받아든 나도 이제 끝장이라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한동안 시끌벅적하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조용해지자 배병수 씨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배병수 씨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자신이 이성을 잃었다며 울먹였고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뭉쳤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위태위태하던 배병수 씨와 나의 관계는 93년 말 결국 끝이 나고 말았다. 물론 이후에도 배병수 씨는 내 일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지만 공식적인 관계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내가 배병수 씨와는 매니저 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비교적 단순했다. 그에게 커다란 과실이 있었거나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돈 문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매니지먼트에 얽매여 있기보다 내 본연의 모습으로 뛰어보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는 토크쇼나 쇼프로에도 출연하고 여러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는 등 매니저라기보다는 이미 연예인에 가까워 있었다. 머리 질끈 동여매고 빨간색 양복 입고 다니는 너무도 강해진 이미지가 나에겐 아주 짐스러웠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기자회견까지 하며 배병수 씨와의 결별을 선언하고서 1년이 지난 뒤였다. 모 제지회사의 CF 모델 계약을 마치고 났을 때였는데 배병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신문 보고 전화했다. 역시 내가 없어도 잘하는구나. 껄껄 웃어대는 그에게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했나고 물었더니 외국 여행 다니며 인생 공부했다며 여의도에서 만나 차나 한잔하자고 했다. 외국 가서 느낀 건데 매니저양성 교육원 만들어 볼 생각이야. 나중에 초청 강사로 한번 나와주라. 꼭 1년 만에 만난 그는 무척 편안한 모습이었다. 내가 그동안 번 돈으로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하자. 배병수 씨는 꼭 구경시켜달라면서 나중에 그 건물의 아래층에다 자신의 사무실을 내겠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이날 어머니와 나는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바바리 코트에 긴 머리를 휘날리고 가는 그의 뒷모습이 오래 어른거렸다. 그리고 그것이 배병수 씨를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이었다. 영화 마누라 죽이기의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에 정신이 없는데
영화사 직원이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는 달려와 배병수 씨의 실종을 알렸다. 그러나 나는 워낙 바빴고 늘 잠수함 잘 타는 배병수 씨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별일 아닌 것 같았던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집에 돌아오니 경찰이 와 있었고 로드 매니저를 뛰던 용철이가 부산까지 가서 배병수 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장면이 은행 CCTV를 통해 잡혔다는 것이었다. 설마 하고 있는데 결국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은 마침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내 생일이기도 했다. 뭔가에 의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너무 무서웠고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다. 충격이 좀 가시면서 그가 불쌍하기 그지없었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러지 말걸. 함께 일할 때 운전기사와 사람 좀 옆에 붙여달라고 졸라댔던 일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다.